3년간의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고 지금은 찬란한 독신 생활을 만끽하고 있는 30대 후반 여자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항상 하시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초라하게 둘이 사는 것보다 화려하게 혼자 사는 게 낫다라는 말씀이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워낙 자주 들었던 말이라서 저는 그 말이 저희 어머니가 만드신 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서점에서 같은 제목의 책을 발견하고 깜짝 놀랐던 기억이 있네요. 평소 책이라면 잡지조차 읽는 걸 본 적 없는 어머니셨는데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어디선가 이 책 얘기를 접하고 본인 마음에 쏙 들어서 늘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건지 그 말은 지금도 저희 어머니의 삶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화려한 독신을 꿈꾸셨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에 아버지와 이혼을 결정한 어머니는 지독한 시댁 생활과 권위적인 아버지 때문에 살아가는 게 힘들었다고 하셨어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숨도 본인 마음대로 쉴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하셨는데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도 어머니는 늘 할머니와 아버지에게 구박받는 그 장면이 남아 있어요. 그때는 그저 그게 무섭기만 했었는데 어린 딸아이 앞에서 심한 말을 듣는 어머니의 심정이 어땠을지 어른이 된 지금 그게 너무 마음 아프네요. 그래서 결심하셨대요. 이런 집구석, 또 이런 남편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고요. 가난해서 굶더라도 속 편하게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다고 결심한 엄마는 당당히 이혼을 요구하시고 저만 데리고 그 집을 나오셨는데 그때 만약 저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당신의 홀로 서기가 조금은 수월했을 텐데 저희 엄마는 단 한 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다고 하셨어요. 내가 그때 너를 데리고 나오지 않았다면 내 아빠나 네 할머니가 널 얼마나 구박했겠니? 네가 아들이었다면 또 몰라. 계집애라고 얼마나 함부로 했는데 나까지 없었어 봐. 그러니까 넌 엄마한테 평생 고마워해라. 네, 알겠어요. 근데 그 말 지금 몇 번 했는지 알아요? 귀에 닳겠다. 호호, 그랬니? 난 또 내가 까먹을까봐 그러지. 그렇다고 엄마가 공치사 하겠다는 건 아닌데 까먹지 말라고. 그게 그 말 같은데. 아무튼 나 엄마한테 엄청 잘할 거니까 이제 그 말 그만해. 내가 꼭 성공해서 엄마 호강시켜 줄 테니까. 엄마는 기다리기만 해. 알겠지? 저는 세뇌인지 아니면 철이 들어서인지 그런 엄마를 애틋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엄마를 호강시켜 주겠다는 생각으로 나름 공부도 열심히 하고 학교 생활도 잘해서 학교 다니는 동안 빠지지 않고 반장을 했었죠. 반장이라는 게 결국엔 공부도 중요하지만 아이들 사이에서 인기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라 저는 어릴 때부터 따르는 친구가 많았어요. 저와 헤어진 전 남편도 그런 아이들 중에 하나였고요. 어릴 때부터 유독 뚱뚱해서 놀림을 받는 아이였는데 제가 반장으로서 남편을 괴롭히던 아이들을 혼내주었더니 그 뒤로 저에게 완전히 빠져서 저를 졸졸 따라다녔고 처음 몇 번은 고마워서 그러나 싶어 같이 놀기도 했는데 나중엔 좀 부담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선을 그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다 몇 달 후 남편은 이사를 가게 됐다며 저의 기억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그렇게 20년이 흘렀고 저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었어요. 중소기업이긴 했지만 원하던 디자인 일을 할 수 있어 저는 하루하루가 마냥 감사했고 즐거웠어요. 그리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회사 사람들과 회식을 하다 어떤 잘생긴 남자와 눈이 마주쳤는데 그 남자가 갑자기 저에게 다가오더군요. 선배, 동료, 팀장님까지. 갑자기 다가온 남자의 어리둥절하고 있을 그때 그 남자 입에서 제 이름이 튀어나왔어요. 선영아, 너 곽선영 맞지? 네, 맞는데.
나야, 최강민. 우리 초등학교 6학년 때 같은 반이었잖아. 근데 넌 정말 하나도 안 변했다. 난 좀 많이 변했지, 뭐. 네가 강민이라고? 그 최강민? 그래, 내가 그때는 뚱뚱했잖아. 어머, 정말 너야? 어머, 어머, 웬일이니? 너 정말 못 알아보겠다. 근데 어떻게 여기서 만났지? 어떻게 날 바로 알아봤어? 말했잖아. 너 하나도 안 변했다고. 그리고 내 첫사랑인데 내가 널 어떻게 잊냐? 뭐, 첫사랑?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뿐만 아니라 저와 함께 있던 사람들 모두 놀랐죠. 그리고 어느새 남편과 남편 친구들까지 합석하게 되었는데 남편의 외모가 많이 변해서일까요? 저는 자꾸만 남편에게 눈이 갔어요. 그 후 남편과 저는 매일 연락을 주고받았고 주말이면 만나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제 마음이 움직였고 이런 제 마음을 눈치챘는지 남편이 먼저 정식으로 만나자고 대시를 하더군요. 저는 딱히 거절할 이유가 없어서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작된 연애는 지금으로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행복했는데요. 제가 첫사랑이었다는 남편은 저를 그야말로 공주처럼 떠받들어주며 저를 아껴줬어요. 오죽하면 주변에서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나 동료들도 생겨날 정도였는데 분위기라는 것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건지 저는 남편에게 빠져들었죠. 그렇게 거의 매일 만나면서 1년의 연애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자연스레 결혼에 대한 생각도 하게 되었는데요. 아무래도 엄마가 혼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신경이 쓰였어요. 하지만 제가 남편을 집에 데리고 가서 인사를 시키니 초라하게 사는 건 싫다던 엄마는 당신이 언제 그런 말을 했냐는 듯 저의 결혼을 바라셨고 곧이어 남편 집에 인사를 갔을 때도 어린 시절 인연이 있어 그런지 아빠가 없는 점도 개의치 않고 결혼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도 별 탈 없이 준비할 수 있었어요. 사실 결혼 준비하면서 한두 번은 크게 싸운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편이나 시댁이 저를 많이 배려해 주셔서 저와 남편은 그런 것도 없었고 그쯤 되니 저도 모르게 이렇게 잘 맞는데 결혼하면 무조건 잘 살 수 있겠다는 자신감이 생기더군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믿을 게 못 된다는 걸 저는 알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결혼을 준비하고 있을 때 예상하지 못한 사소한 일이 있었는데 그날 스튜디오 웨딩 촬영이 있는 전날이었는데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만나기로 한 시간보다 늦게 온 남편의 얼굴이 빨갛게 부어 있었죠. 자기야, 자기 얼굴 왜 그래? 누구랑 싸웠어? 아이씨, 이게 나 최민영 덕분이야. 그 계집애가 만나는 남자친구한테 데이트 폭행을 당했다고 해서 내가 손을 좀 보러 갔는데 아, 진짜 생각만 해도 짜증난다. 가만 보니까 둘이 똑같더라고. 서로 뒤에서 맞바람 피우고 서로 치고받고 싸웠다는데 이 기집애가 불리한 얘기는 쏙 빼고 말한 거 있지. 뭐, 민영이 걔는 어릴 때도 그렇게 양다리 걸치다 한 번씩 사다를 내더니 어떻게 아직까지 그래? 세상에 얼마나 무서운데. 그리고 그럼 그 남자랑 싸웠어? 아니, 남자 새끼가 여자를 때린다는 게 용서가 안 돼서 내가 먼저 겁을 주긴 했지. 근데 그놈이 먼저 주먹을 날리더라고. 그럼 어떡해? 싸워야지. 근데 나도 남잔데 들어보니까 그놈이 열받을 만하긴 하더라고. 뭐 수습은 대충 하고 왔는데 그 기집애가 문제지. 언제 정신 차리려고 그러는 건지. 내 동생이지만 누가 데려갈지 걱정이야. 이렇듯 시댁엔 종종 남자 문제를 일으키는 시누이가 있었어요. 나름 막내라고 집에서 이쁨을 받는 존재였는데 예쁘장한 외모를 믿고 이 남자 저 남자를 만나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유명했을 정도였죠. 그런데 개발은 난 못 준다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걸 못 고치는데. 그래서 남편과 시부모님이 걱정이 많으셨어요. 저 역시도 이젠 한 가족이 될 사이라 그런지 은근 신경이 쓰였고요. 하지만 시누이는 살갑고 또 애교도 많은 성격이라 그런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 예비 가족인 저에게는 참 잘했는데요. 형제가 없던 저에게 마치 친동생처럼 언니, 언니 하며 저를 잘 따랐어요. 그래서 지나치지 않는 선에서 걱정되니까 양다리 걸치는 건 하지 말라고 몇 번 좋게 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 마음이 통했는지 그 후로는 잠잠해졌어요. 그렇게 저는 결혼식을 올렸고 이젠 남편과 또 시댁 식구들과 정식으로 가족이 되었는데 제가 결혼한 지 3개월도 되지 않았을 무렵 시댁은 또 한 번 시누이 때문에 뒤집히는 일이 벌어졌어요. 이거사 내가 너 언제고 사고 칠 줄 알았어. 아직 나이도 어린 게 덜컥 애를 가지면 어쩌자는 거야? 너 이제 고작 23살인데 그 애를 낳을 거야? 엄마는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연히 낳아야지. 나 결혼할 거야. 뭐, 결혼 같은 소리 하네. 또 어떤 놈을 만나서 이런 대형 사고를 쳐. 이놈의 기집애. 오늘 너랑 나랑 그냥 확 죽자. 이리 와. 싫어. 죽으려면 엄마 혼자 죽어. 뭐야? 엄마. 진정해. 최민영, 너 나가. 저건 요즘 좀 잠잠한가 했더니 아우, 진짜. 아가씨,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요. 어차피 오늘은 여기 있어봤자 부모님도 그렇고 아가씨도 힘들겠어요. 저는 그렇게 속도 위반이라는 대형 사고를 친 시누이를 데리고 저희 신혼집에 왔고 눈물 콧물 흘리며 절절한 시누이의 사연을 듣게 됐는데 올케인 제가 듣기엔 애 아빠를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것이 좀 걸리긴 했지만 그나마 정상적인 연애처럼 들리더군요.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누이는 부모님이 반대해도 아이를 지키고 결혼하겠다는 의지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족 중에 제일 먼저 미래의 시매부를 만났는데 시누이와 비슷한 나이라 어리다는 것만 빼면 그래도 성실하게 보여서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 후 저는 얼떨결에 시누이의 지원군이 됐어요. 시누이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시누이의 임신 때문에 화가 난 시어머니에게 틈틈이 찾아가 마음을 풀어드리고 시누이의 진심도 전하며 지원군 노릇을 톡톡히 했는데요. 아니, 그 기집애가 이제 20대 중반이 다 돼가는데 결혼은 무슨 결혼이야? 넌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니? 그래도 자기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어른이잖아요. 아이가 없다면 물론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겠지만 아이가 있으니까 마냥 그렇게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어머니한테는 마냥 어린애 같고 걱정스럽긴 하겠지만 저렇게 의지가 강한데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러다 덜컥 혼인신고 먼저 하고 어디 도망이라도 가면 어떻게 해요? 뭐, 그 기집애가 허락 안 해주면 도망간대? 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나이는 비슷해도 아가씨보다 그 남자가 훨씬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해 보여서 나쁘지 않았어요. 저도 아가씨 만났던 남자들 거진 다 봤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나아 보이던 걸요. 그러지 마시고 어머님이 직접 불러서 한번 보시면 어떠세요? 그때 가서 반대해도 늦지 않으실 것 같은데요. 늦지 않기엔 벌써 애까지 가졌는데 이미 왕창 늦었어. 그래도 어떻게 해요? 생명인데. 그 뒤 일주일이 지나고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예비 사위를 당신 집에 부르셨어요. 그리고 제 말처럼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셨는지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결혼을 허락하긴 하셨는데 정말
마지못해라는 말이 맞는 게 시누이가 나 우리 여보랑 결혼 못하게 되면 그냥 한강 다리 가서 확 뛰어내릴 거야. 그러니까 그냥 허락해줘. 나 우리 여보 없으면 못 산단 말이야. 라며 어린애처럼 떼를 썼었고 아무리 지원군 노릇을 하던 저도 그때는 좀 민망해서 말리지도 못했는데 어릴 때부터 워낙 그 방법이 잘 먹힌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시누이는 결국엔 그 방법으로 결혼 허락을 받았더군요. 비록 양가의 도움을 다 받아도 투룸 빌라 전세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지만 그래도 사랑이 뭔지 시누이는 행복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저도 남편도 과정이 어쨌든 더는 시누이가 철없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 같아 마음을 놓았어요. 하지만 그것도 그리 오래가진 않았어요. 시누이가 결혼 후 7개월 만에 딸아이를 출산했고 변변한 도움을 청할 곳이 없으니 저를 많이 의지했거든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태어난 당신 손주는 예뻐하셨지만 애는 봐줄 수 없다고 단단히 못을 박아놓은 상태였고 결혼 전부터 아이를 좋아하던 저는 이번에도 얼떨결에 시누이를 돕게 됐어요. 언니, 저 진짜 애 낳다가 죽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더 죽을 것 같아요. 원래 애 보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저도 잘 모르죠. 저는 아직 아기가 없잖아요. 언니, 진짜 부러워요. 애 낳으면 씻을 시간도 없고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근데 제일 힘든 게 뭔 줄 아세요? 잠을 못 자요. 정말 이러다가는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저 아무래도 산후 우울증 같아요. 애도 하나도 안 예쁘고 거울만 보면 한숨만 나오는 게 저 맨날 울잖아요. 저 피부 다 망가진 거 보이죠? 그러게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도 어떻게 해요. 아가씨가 엄마인걸. 그러지 말고 언니가 저 좀 도와주면 안 돼요? 아니, 저 좀 살려줘요. 저도 언니 애 낳으면 똑같이 할게요. 네, 언니, 퇴근하고 오면 애랑 언니 집에 있기만 해주세요. 네, 저희 집에 있다고 뭐가 다를까요? 다르죠. 어른들이 애 하나를 보는데 훨씬 다르죠. 그리고 어쩐지 거기 있으면 밥다운 밥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아시잖아요. 저희 엄마는 절대 안 도와줄 거라고 큰 소리 친 거 알죠? 근데 그냥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잠깐 가 있는 정도면 어머니도 안 된다고 하실 것 같지 않은데 말씀은 그렇게 해도 아영이 엄청 예뻐하시잖아요. 예뻐만 해요. 아마 저 거기 가면 집에 갈 때까지 잔소리할 거예요. 그건 도움받는 게 아니고 벌 받으러 가는 거죠. 게다가 밥은 눈칫밥일 거고요. 언니, 그러지 말고 저 좀 살려줘요. 오빠도 우리 아영이 엄청 예뻐해서 좋다고 할 텐데. 그래요. 그럼 나도 경험이 없어서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가 그렇게라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으면 내일부터 우리 집에 와요. 저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결정을 했어요. 사실 제가 아이를 많이 좋아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남편이 아이 생각이 없다고 했는데 조카라 그런지 아영이를 엄청 예뻐했거든요. 그래서 제 딴에는 아영이를 매일 보다 보면 남편도 생각을 바꾸지 않을까 조금의 기대를 했었죠. 그렇게 저는 낮에는 출근해서 일을 하고 퇴근하고 집에서는 시누이와 함께 조카를 돌봤어요. 그리고 시누이는 내내 저희 집에 있다가 시댁 형부가 퇴근하면 함께 자기 집으로 돌아갔는데 매일 퇴근하고 쉬지 못하고 조카 아이를 돌보니 지치긴 하더라고요. 그래도 꾸물거리는 조카가 예뻐서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싫지 않았는데요. 언젠가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게 될 일이라고 생각하니 오히려 소중한 경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보 엄마들이 겪는 실수를 저는 미리 하는 거라고 그렇게 위안을 삼았죠. 그랬더니 아직 있지도 않은 아이를 생각하며
저는 설레기도 했어요. 하지만 주변에서는 제가 하는 행동이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거라며 저를 말렸고 저희 엄마도 당장 그만두라고 호통을 치셨는데요. 이거사 원래 애 봐주는 공은 없는 거야. 그렇게 애가 좋으면 너희 애를 가지면 되지. 그건 그런데 그이가 그건 아직 별로 생각이 없는 것 같아. 애 키우는데 돈이 많이 든다고 부담스럽대. 그럼 네 신우는 돈이 썩어나서 애부터 가졌냐? 다 부모 욕심이지. 욕심 내려놓고 키우면 요즘처럼 애 낳기 좋은 세상이 없더라. 예방접종도 공짜에, 육아지원금에, 나라도 귀에 있으면 낳고 싶다. 고모, 엄마는 못하는 소리가 없어. 그렇다는 소리야. 그러지 말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너희를 낳아. 나도 내 딸이 낳은 손주 좀 안아보자. 나도 그러고 싶지. 기회 봐서 그이랑 다시 얘기해 볼게. 사실 조카를 보면 볼수록 저는 애 욕심이 많아졌어요. 게다가 퇴근한 남편이 옷도 갈아입지 않고 조카를 안고 놀 때면 조카 아이가 저희 아이였다면 하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서 잠들기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아영이 너무 예쁘지. 가만 보니까 자기도 애기 엄청 좋아하는 것 같더라. 난 사실 이렇게 좋을지 몰랐거든. 근데 퇴근하면 우리 집에 갓난아기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일하다가도 자꾸 생각나네. 핏줄이라 그런가. 뭐야. 그래서 하는 말인데 우리도 그냥 아이 빨리 가질까? 자기가 부담 느끼는 거 알지만 나는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우리 아이 갖고 싶어. 뭐 우리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그리고 민영이 애 낳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우리는 천천히 갖자. 우리야말로 급할 거 있어. 왜? 이왕 낳을 거면 빨리 낳는 게 좋지. 아영이랑 나이도 비슷해야 같이 놀고. 그리고 우리가 낳겠는데 아가씨랑 무슨 상관이야? 자기도 일하느라 바쁘고 그리고 알다시피 민영이가 도움 청할 곳이 우리밖에 없는데 그 기집애가 엄마 노릇을 하면 얼마나 할 거야. 난 아영이 생각해서라도 우리는 애를 좀 천천히 갖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아직 젊잖아. 천천히 갖자. 저는 솔직히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조카가 예쁜 건 사실이었지만 조카는 조카이고 조카 때문에 정작 우리 자식을 갖지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게다가 신우이가 의지할 곳이 우리밖에 없어서 그런다는 말은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어요. 하지만 저도 자존심이 있기에 남편에게 더는 아이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저는 아이는 부부가 서로 원해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에 우리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편이랑 더 이상 그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았는데 사람 감정이라는 게 한번 빈정상하니 예전처럼 신우이와 조카를 돌볼 수 없더군요. 그리고 그쯤부터는 신우이의 태도도 변하기 시작했어요. 제대로 진단을 받은 것도 아닌데 신우이는 자기가 산후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자랑처럼 떠들고 다녔고 저희 집에 오면 아이는 방치한 채 핸드폰만 쳐다봤는데 나중엔 제가 뭐 하는 건가 회의가 들었어요. 그리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또 일어났는데 조카 아이가 돌이 되어갈 무렵 아가씨는 뜬금없이 저에게 톡으로 사진 한 장을 보냈어요. 그 사진에는 임신 테스트기에 두 줄이 선명했는데 그 순간 그냥 신우이가 장난친 거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뒷감당도 못하고 자칭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면서 신우이는 덜컥 둘째를 가진 게 맞았고 저는 고스란히 제가 그걸 다 떠안을까봐 이제라도 대책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정이라는 게 뭔지 제가 손을 떼면 제대로 케어도 받지 못할 조카, 아이가 신경이 쓰였어요. 조카 아이는 아토피도 있고 면역력이 좋지 않아서 조금만 관리를 소홀히 해도 금방 열이 올라 응급실에 가는 아이였거든요.
게다가 신우이가 다시 임산부 몸이 되었으니 조카 아이가 방치될 것은 안 봐도 비디오였고 저는 조카 아이가 어린이집에 갈 때까지만 참자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철없는 신우이는 제 속도 모르고 그 뒤부터는 임신한 게 무슨 벼슬이라도 되는 듯 신우이는 매일 자기 친정처럼 저희 집에 와서 냉장고를 뒤졌고 냉장고에 자기가 먹고 싶은 게 없으면 저에게 투정을 부리기까지 했는데요. 제가 정색하고 뭐라고 하면 또다시 울면서 자기가 임신 중이라 호르몬 때문에 그렇다고 또 금방 꼬랑지를 내리곤 했어요. 하지만 신우이의 태도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나중엔 SNS에는 그렇게 자기 딸 자랑을 하면서 정작 옆에 있는 딸은 쳐다보지도 않더군요. 아니, 우는 아이한테 귀를 말고 화를 냈어요. 그만 좀 울어. 넌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을 해야지. 아빠를 닮았나 아주 시끄러워 죽겠어. 아가씨, 애기가 울 땐 왜 그런지부터 살펴야죠. 아영이는 뭐 울고 싶어서 울겠어요? 그리고 이런 말은 안 하고 싶은데 아영이가 자꾸 바닥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워 먹는데 핸드폰만 하지 말고 아영이도 좀 보고 그래요. 어머, 언니, 여기는 언니 집이잖아요. 그러니까 언니가 미리미리 바닥 청소를 했어야 한다는 생각은 안 해요. 그리고 저는 여기 오기 전까지 내내 무거운 몸으로 애 보는데 여기 와서는 좀 쉬어야죠. 그래야 내일 또 애를 보는데. 아무튼 애 없는 언니가 뭘 알겠어요. 쩔쩔매며 부탁할 때는 언제고. 신우이는 점점 뻔뻔해졌어요. 그렇다 보니 가뜩이나 변변하지 않은 저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내는 건 시간 문제였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해는 저도 빡이 나더군요. 아가씨, 어쩌죠? 저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은데요. 아가씨, 미안해요. 오늘 회식이 있는데 제가 빠지면 안 되는 자리라. 아가씨, 제가 급하게 출장을 가게 됐어요. 내일이 토요일이라 내일 갈 것 같은데요. 어쩌죠? 저는 솔직히 통쾌했어요. 전화할 때마다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쩔쩔매는 신우이가 고소하더라고요. 그런데 자기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한 번은 언니 진짜 회식 맞아요? 우리 보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무슨 회사가 갑자기 야근에, 회식에, 출장까지 많아지고 솔직히 말해요. 언니, 우리 애국이 싫어서 일부러 그러는 거죠? 라며 화를 내는데 저도 당할 수만은 없으니 한 소리 했네요. 아가씨, 뭔가 착각하는 모양인데 난 도와달라고 해서 도와주는 입장이에요. 근데 나도 내일이 먼저이지 않겠어요? 그리고 혼자 애 보기 힘들다고 해서 우리 집에 오는 걸 좋다고 했지. 제가 전적으로 본다고는 안 했잖아요. 근데 아가씨 요즘은 저희 집에 오면 핸드폰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서 저는 애도 봐야 하고 밥도 해야 하는데 그건 아니죠. 저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다 집에 가는 건데 휴식 시간도 없잖아요. 어머, 언니가 그렇게 말하면 저 너무 서운해요. 제가 남이에요. 저희 아영이가 남이에요. 가족끼리 서로 상부상조하는 거지. 그리고 저도 사실은 계획이 있어서 핸드폰 보고 있는 거예요. 조금만 참고 도와주면 되는데 저는 그럴 순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저 기다리지 마시고 아가씨 오빠한테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저희 집 말고 시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네요. 아, 알았어요. 뭐라고 안 할 테니까 언니 시간 될 때 도와주세요. 그럼 됐죠? 난 지금 몸도 무겁고 산후 우울증이라 힘든데 신우이는 끝까지 제 도움을 받을 생각인지 이젠 그 지겨운 레퍼토리를 또 꺼냈어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자기 힘든 것만 어필하는 신우이를 모른 척했고 지금부터라도
제 뜻을 분명히 해야 나중에 둘째까지 떠안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가 만약 임신을 한다면 시누이도 더는 저에게 도움을 바라지 않을 거라는 생각에 일단은 남편과 잘 지내면서 아이를 갖자 생각이었는데요. 그래서 곧 있으면 연휴라 여행이라도 가볼까 싶어 제주도 여행을 알아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남편이 먼저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다음 주 연휴잖아. 그때 민영이 태교 여행 가게. 아영이 좀 봐달라고 하네. 자기 괜찮지? 아니, 난 안 괜찮아. 나도 연휴라 자기랑 여행 가고 싶었단 말이야. 에이, 그랬으면 미리 말을 했어야지. 난 벌써 알겠다고 했는데. 나랑 상의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그럼 나야말로 어떡하냐? 동생이 그동안 힘들어서 태교 여행 간다는데 가지 말라고 해? 우리는 나중에 연차 맞춰서 가면 되잖아. 연휴면 뭐든 다 비쌀 텐데. 뭐 하러 그때 가? 난 싫어. 자기가 저지른 일이니까. 자기 혼자 아영이 보든지 아니면 어머니한테 말씀드려서 거기에 부탁해. 자기야, 자기 진짜 너무한다. 원래 그렇게 이기적인 사람이었어? 지금 자기 조카 아니라는 거냐? 자기도 아영이 예뻐하잖아. 그래서 빨리 애 갖고 싶다고 했으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조카인데 좀 봐줄 수도 있는 거지. 민영이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면 더 힘들어지잖아. 자기야말로 언제부터 그렇게 동생을 걱정하는 오빠였어? 그럼 나는 퇴근하고 쉬지도 못하고 조카 보면서 시누이 챙기는 나한테는 안 미안해? 자기도 알지. 요즘 아가씨 우리 집에 오면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거. 그럼 자기야말로 뭐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니야? 걔가 뭐 악감정으로 그래. 몸이 힘드니까 그때만이라도 쉬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그것도 이해 못 해줘? 난 이제 무리야. 그러니까 그렇게 동생 안쓰러우면 이제부턴 자기가 자기 조카 봐. 그럼 되겠네. 난 연휴 동안 엄마 모시고 제주도라도 다녀올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야, 치사하다. 그리고 난 남잔데 내가 애를 어떻게 보냐. 저는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여행 갈 준비를 했어요. 원래였다면 모처럼 남편과 설레는 여행을 준비했을 텐데 상황이 제 뜻과 다르게 흐르니 짜증이 났어요. 먼저 선수친 시누이도 미웠고요. 그래서 조카 아이에게 미안하지만 그렇다고 남편과 시누이가 바라는 대로 황금 연휴에 엎어져서 애를 보고 싶진 않았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어쩔 수 없었는지 시댁으로 가서 시부모님과 2박 3일 동안 조카를 돌봤고 집에 돌아온 남편은 뭐가 그렇게 힘이 들었는지 얼굴살이 쏙 빠져 있더군요. 그 나이대에 아이가 참 에너지가 넘치잖아요. 게다가 조카 아이는 낮잠 교육도 잘 되지 않아 아무리 졸려도 자려고 들지 않았는데 또 잠자리도 예민해서 한번 잠들어도 푹 자지 못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그 2박 3일 동안 남편도 시부모님도 육아에 학을 뗀 모양이었는데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화근이 되었는지 시누이는 그날 이후 친구들과 약속이 생겼다며 걸핏하면 저희 집에 아이를 두고 외출하려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어쩔 수 없다며 당신은 허리도 아프고 손목도 아프다며 저에게 SOS를 청하셨고 저는 그때부터는 이상하게 컨디션이 좋지 않아 어렵게 거절을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시누이한테 애 못 봐준다고 큰 소리를 냈더라고요. 자기 엄마한테 혼난 시누이는 이 모든 일이 저 때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전화로 대성통곡을 하면서 제가 애 보기 싫어서 꾀병 부린다며 서운하다고 악다구니를 쳤고 남편은 자기 동생이 임신 중이라 그런 거라며 이해하라고 하더군요.
저도 몸이 아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도리어 남편이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해 자꾸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해 남편까지 꼴 보기 싫어졌죠. 그 후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병원에 가려고 월차를 했어요. 제가 걱정이 됐는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여자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고 이런 말을 저에게 했어요. 선영 씨, 혹시 모르니까 병원 가기 전에 임신 테스트기 해봐. 우리 언니가 얼마 전에 임신했는데 선영 씨랑 비슷한 것 같아서. 에이, 나는 아니야. 그리고 요즘 환절기잖아. 고작 1살 더 먹었다고 감기가 세게 왔나 봐. 걱정해줘서 고마워. 자기가 우리 남편보다 낫다. 내일은 출근할 거니까 우리 점심은 맛있는 거 먹자. 저는 전화를 끊고 솔직히 가슴이 설렁거렸어요. 평소 월경 주기가 불규칙하긴 했지만 거의 1달 넘게 그날이 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생각에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해봤고 결과는 희미한 2줄이었어요. 처음엔 경험이 없어서 불량인가 싶었는데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임신한 지 얼마 되지 않으면 그럴 수 있다는 글을 봤고 저는 그 뒤부터는 가슴이 떨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죠. 솔직히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제 아이가 생겼다는데 그렇게 감동일 수가 없더라고요. 하지만 아이를 원하지 않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친정 엄마에게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알렸어요. 어머, 진짜 세상에 나. 그러고 보니 내가 예쁜 강아지가 내 품에 들어오는 꿈을 꿨는데 그게 태몽이었나 보다. 축하해, 우리 딸. 나도 드디어 할머니가 됐네. 아직 몰라. 산부인과 가서 확실하게 검사해 봐야 할지. 근데 최서방이나 임신한 거 알면 기뻐할까? 아직은 애가 싫다고 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해. 당연히 기쁘지. 사내치고 제 자식 싫어하는 놈은 없어. 당장 전화해서 말하고 산부인과 가서 그 뭐냐 초음파 사진 찍어와. 세상에나 딸일까 아들일까. 엄마는 너무 기쁘다. 딸 수고했어. 저는 친정엄마의 축하를 받고 마음이 놓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시누이가 그랬던 것처럼 임신 테스트기 사진을 보냈고 금방 전화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저는 아무리 기다려도 연락이 없는 남편에게 마음이 상하고 말았어요. 결국 산부인과는 저 혼자 갔고 캄캄한 진료실에서 홀로 아이를 처음 만났는데 제대로 보이진 않았지만 자기 존재를 저에게 알렸어요. 어찌나 눈물이 나든지 남편에 대한 서운함은 커지고 이제 막 알게 된 제 아이에겐 미안한 마음이 커졌죠. 그리고 그날 저녁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댁에 있으니 저에게 거기로 오라고 하더군요. 이미 목소리엔 기쁨이나 환희 같은 그런 건 없었어요. 그래서 더 그런 남편에게 화가 났는데 시댁에 가보니 그건 시작에 불과하더군요. 병원에 가봤니? 사진을 보니까 희미하던데 병원에서 임신이 확실하대. 엄마, 확실하다니까. 언니 임신한 거 맞아. 나 이제 어떻게 해? 이거 사. 시끄러워. 조용히 좀 해. 선영아, 무슨 분위기인지 모르겠는데 저 임신한 거 맞아요. 오늘 병원에 가서 확인하고 왔어요. 거봐, 이제 우리 아영이랑 곧 태어날 둘째 누가 봐줘? 언니는 왜 저랑 상의도 없이 덜컥 애를 가져요? 저는 어쩌라고? 아가씨,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제가 제 애를 가졌는데 왜 아가씨랑 상의를 해요? 왜 애 낳고 애 둘 다 저한테 맡기려고 했어요? 맡기는 게 아니고 좀 도와달라는 거죠. 저 SNS에 아동복 판매하는 걸로 사업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건 아가씨 사정이고요. 그동안도 저는 할 만큼 했어요. 언제는 상부상조 하자면서요. 나는 도와달라고 하지 않을 테니까
아가씨야말로 이젠 저한테 도와달라는 말 하지 마세요. 자기야, 아무리 그래도 말이 좀 심하다. 민영이가 제 살 길 찾는다고 그러는 건데. 그리고 나도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 아직 준비도 안 됐고. 지금 그게 임신한 와이프한테 할 소리야? 그리고 여태 연락도 없다가 여기로 불러서 이게 뭐야? 진정해라. 우리도 너무 갑작스러워 놀라서 그랬다. 근데 선영아, 우리 좀 현실적으로 냉정하게 생각하자. 민영이 저건 철딱서니도 없고 대책도 없어서 그런다지만 너는 아니지 않니? 지금 다니는 직장도 너무 아깝고 꼬마들이 셋이나 있으면 집안도 너무 정신없을 것 같은데 네가 이번에는 좀 양보하면 안 되겠니? 애는 또 가지면 되지. 참, 당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내 듣자 하니까 당신 정신 나갔어? 강민이 저거 우리 집 장남인데 우리 손주가 먼저지. 며느리, 시어머니 말 들을 거 없다. 잘했다, 아빠. 아빠야말로 편파적이게 안 돼. 아빠가 우리 애 봐줄 거야? 시끄러. 무대포처럼 사고 친 놈이 누군데. 지혜를 누구한테 맡기는데? 내 그동안은 며느리가 그래도 애를 좋아한다고 해서 별말 안 했다만 너 계속 밖으로 싸돌고 내 애들 여기 있는데 내가 너 언제고 한 소리 하려고 했어. 네 새끼 네가 키워. 안 그러면 전세를 얻어준 그 집 보증금 토해내라고. 보증금 토해내라고. 아빠, 여보, 하여간 저렇게 아들 딸을 차별해. 당신이 그러니까 민영이 저게 자꾸 엇나간다고 내가 말했죠. 민영이는 만삭이고 쟤는 이제 막 애를 가진 건데 그럼 누가 양보를 해야겠냐고. 어머니, 왜 아까부터 자꾸 양보하라고 하세요? 저는 제 애 키울 거고요. 아가씨는 아가씨 애 키우면 되는 거잖아요. 세상에 어떤 할머니가 손주를 지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저 정말 너무 실망이에요. 나도 실망이다. 난 적어도 네가 우리 민영이를 친동생처럼 아껴준다고 생각했어. 네가 나서서 제 결혼시키자고 했잖아. 근데 이제 와서 너 임신했다고. 내 딸 나 몰라라 할 거라는 거야? 적어도 제 살길 궁리한다는데 도와줘야지 안 그러냐. 강민아? 엄마, 진정하세요. 오늘은 이만 가볼게요. 자기야, 우리는 집에 가서 마저 얘기하자. 저는 솔직히 남편과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바보가 아닌 이상 남편 뜻이 뭔지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저는 제 아이를 포기할 수 없기에 집에 들어와 안방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누였어요. 그러자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축하받고 축복받아야 할 소중한 생명인데 아빠라는 사람이 그리고 가족이라는 사람들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게 저는 용서할 수 없었어요. 특히 자기 일밖에 모르는 시누이가 더 용서가 되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둘째를 낳았다는 소식에 저는 병원에 가지 않았어요. 제 사정을 모르는 주변 사람들은 아이를 기다렸던 제가 임신을 하자 축하한다고 선물도 주고 배려도 해주는데 정작 이 기쁨을 함께 해야 할 남편과는 그날 이후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고 산부인과에 혼자 검진을 갈 때면 미혼모도 아닌데 자꾸만 주눅이 들었어요. 임신을 한 아내를 따라 산부인과에 온 남편을 볼 때 부럽기도 했고요. 그리고 임신 5개월이 되어갈 무렵 그쯤부터는 무슨 문제인지 자꾸만 하혈을 했고 배가 뭉쳤는데 병원에서는 조산기가 있다며 저에게 입원을 권했어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유였죠. 그래서 저는 아이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회사를 그만뒀어요. 그러자 남편은 자기랑 상의도 하지 않고 사표를 썼다고 길길이 뛰었고 시어머니는 뱃속에 있을 때부터 부실하네. 낳아봤자 병원만 들락날락한다며 그냥 유산했으면 좋겠다는 막말을 하는데
그때부턴 가족도 아니다 싶었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SNS에 아동복을 판다는 시누이는 사업이 제법 잘 되는 듯 했어요. 돈을 벌기 시작하니 아직 어린 둘째까지 어린이집에 보내고 자기 자랑만 그렇게 하더군요. 어찌나 귀가 얇았는지 입원한 저를 찾아와 자기 명품 자랑, 돈 자랑하더니 자긴 바빠서 애 낳아도 도와줄 수 없다고 바카스 한 박스를 사들고 왔는데 때마침 친정 엄마가 병실에 도착해서 그런 시누이에게 한 소리를 했어요. 아니, 밖에서 듣고 있자니 어이가 없어서 지금 굳이 여기까지 와서 뭐 하는 거예요? 내 딸은 직장 다니면서 그쪽 애 봐주고 있는데 고맙다는 말은 못할 망정 뭐라고? 바빠서 애 봐줄 수 없으니까 도움받을 생각하지 말라고요? 아이고, 내가 있는데 그쪽이 왜 그런 소리를 합니까? 딱 봐도 한심해 보이는 게 그쪽에 키우기나 잘해요. 앞으로 내 딸 도움받지 말고 알겠어요? 사돈 말씀이 지나치시네요. 제가 아무리 어려도 사돈인데 말씀을 가려서 하셔야죠. 어른이 어른답게 모르세요. 그리고 이기적으로 군 건 제가 아니라 언니가 먼저였어요. 언니가 저희 애 안 봐주려고 일부러 거짓말하고 그랬다고요. 그리고 저희 오빠는 애 가질 생각도 없는데 언니 혼자 아이를 만든 거예요. 그래요. 어디 할 말이 있으면 더 해봐요. 저희 엄마는 시누이가 사들고 온 바카스를 그대로 휴지통에 쳐넣어 버렸어요. 그러자 시누이는 깜짝 놀라서 할 말 없다며 그대로 내뺐는데 엄마가 한숨을 푹 내쉬었어요. 엄마, 속상하지? 미안. 네가 뭐가 미안해. 그러게 엄마가 애 봐준 거 고맙다고 했지. 미련한 것. 마음 같아서는 당장 이혼하라고 하고 싶다. 강서방은 아직도 그래? 아니야. 이젠 아기도 걱정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면 좋을지 생각도 많이 하고 그런 것 같아. 그래, 그럼 다행이고 난 끝까지 애 싫다고 하면 그냥 이혼시킬까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말했지. 둘보다는 화려한 싱글이 낫다고. 단 오죽할까. 엄마 딸 그렇게 멍청하지 않아. 강서방이 끝까지 마음 바꾸지 않았다면 내가 먼저 못 산다고 나왔을 거야. 자기도 많이 놀라서 그랬대. 아가씨도 처음엔 제 애들 때문에 난리치더니 애들 다 어린이집에 맡기고 잘 살잖아. 이젠 다 괜찮아. 그래. 우리 손주가 복덩이라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을 거야. 그치, 우리 복덩아? 엄마는 태명이 없는 뱃속에 아이를 복덩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그냥 그게 태명이라고 생각하고 복덩이라고 불렀는데요. 아이도 뱃속에서 이미 많은 걸 듣고 느끼는지 제가 임신한 지 7개월이 되었을 때 안녕하세요. 전 현재 40대 초반인 남자입니다. 전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개천에서 욕 났다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개천이란 조건도 저와는 너무 잘 맞았죠. 미혼모였던 어머니가 저희 누나를 낳고 그 다음에 저를 낳다 돌아가셨거든요. 사인은 태반 조기 박리였습니다. 태반이 분리되는 상태로 심각한 출혈과 산모 쇼크를 가져왔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해 죽을 뻔했다고 들었고요. 그때 누나 나이가 겨우 13살이었습니다. 누나가 19살이 될 때까지 친척집을 전전하며 저를 거의 키워줬어요. 제가 초등학교에 입학할 무렵엔 한 시골에 자리를 잡았는데 부모님이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단연코 제가 친구들 중에 가장 힘들게 산다고 알려질 정도였습니다. 야, 너 300원은 있어? 그것도 없으면 우리랑 같이 못 사 먹잖아. 없긴 한데 난 괜찮아. 난 안 먹어도 되거든. 어떻게 300원이 없냐? 매번 얻어먹기만 하고. 아, 너 끼어들지 마. 우리끼리 갈 거야. 그때 저와 가장 친했던 친구 승태가 말했죠. 아, 됐어.
동현이건 내가 사줄게. 같이 가. 나 진짜 괜찮은데. 다들 그런 말을 하죠. 돈이 없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요. 하지만 확실한 건 겪어보지 않는다면 그런 말을 절대로 못할 거라는 거였습니다. 아무리 세상 물정 모르는 아이라도 남들과 제가 사는 삶이 다른 건 알았고 그걸 아는 게 저를 비참하게 만들었거든요. 가난은 어디에서나 흔적을 남깁니다. 너무 오래 입어서 소매가 다른 옷에서도 밑창이 닳아 미끄러운 신발에서 마른 반찬과 찬밥뿐인 못생긴 도시락에서도 가난은 묻어 있었죠. 더구나 아기는 없어도 아이들은 어린 만큼 솔직했기에 전 상처를 받곤 했었어요. 우와, 이거 봐. 엄청 커다란 도시락이다. 나 이런 거 처음 봐. 완전 옛날 거 같아. 아, 폭탄 뭐 그런 것처럼 못생기고 녹슨 것 같아. 아이 동현이 가난해서 우리처럼 예쁜 도시락통은 못 살 걸. 누나가 엄마래. 누나가 엄마? 어떻게 누나가 엄마가 될 수 있어? 거짓말 아이. 진짜라니까. 누나가 엄마처럼 돌봐주고 아빠처럼 돈도 벌어온대. 소녀 가장 그거래. 붉어진 얼굴로 아무 말도 못하고 못생긴 도시락을 가리기만 해야 했죠. 그래도 그 시기를 잘 넘길 수 있었던 것은 제 유일한 친구인 승태 덕분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동네 이장이고 친구들 중에 가장 잘 사는 아이였죠. 또한 쾌활하고 밝은 성격 때문에 반장 직책까지 하고 있어서 분위기를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놀림을 당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늘 저를 감싸주곤 했었어요. 하지만 그걸로 모든 게 해결되진 않았습니다. 가난은 현실이었으니까요. 혼자서 보기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었고 저는 그저 짐이었습니다. 가난했기에 너무 일찍 철이 들었던 저는 늘 누나의 눈치를 살피곤 했죠. 누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제게 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누나는 정말 열심히 살 거야. 그래서 너만은 꼭 잘 되게 할 거야. 하지만 누나, 우린 이제까지 계속 가난했잖아. 아, 엄마랑 아빠만 있었어도 좋았을 텐데. 물론 좋겠지. 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건 뒤에 없어. 늘 앞에 있지. 지금 가난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도 쭉 가난한 건 본인의 문제라는 걸 알아야 해. 그러니 동현이 넌 앞으로를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거고. 알았지? 하지만 지금 내가 돈을 벌 수도 없잖아. 노력을 해도 뭐. 물론 그렇지. 넌 아직은 너무 어려. 하지만 지금 나이에도 할 수 있는 게 있어. 공부. 공부 열심히 하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좋은 대학을 가면 취직하는 것도 쉬워지고. 어때? 동현이 공부 열심히 해서 미래에도 가난하지 않게 당당하게 살 수 있어. 알았어. 그럼 나도 노력을 할게. 의외로 공부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더구나 공부를 잘하는 건 친구인 승태 말고도 하나의 방패가 생겼다는 걸 의미하기도 했죠. 예전에는 가난한 애, 누나가 키우는 불쌍한 놈이었지만 어느 순간 가난하지만 똑똑한 아이, 언젠가는 성공할 아이로 불리게 되었으니까요. 물론 그런 개천의 용은 저절로 나는 건 아니었습니다. 어떤 지원도 없는 악조건은 제게 불리했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선생님들에게 문제집을 얻어 푸는 게 전부였으니까요. 더구나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습니다. 공부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알고 누나는 일을 더 늘렸고 저에게 많은 기대를 했으니까요. 기대가 큰 만큼 저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었죠. 다행인 것은 노력이 저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나, 나 합격했어. 그것도 전액 장학금까지 받게 됐고 성적만 유지하면 대학은 공짜야. 정말, 아, 우리 동현이 정말 장하다. 진짜 멋져. 뭐 가지고 싶은 거 있어? 먹고 싶은 건 말만 해. 누나가 다 해줄게. 저는 대학에 합격한 것보다는
성인이 되었다는 것 자체가 더 좋았습니다. 실제로 각종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생활비에 보탬이 되기 시작했으니까요. 덕분에 누나에게 받기만 했던 것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낼 수 있었죠.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도 알아주는 대학에 입학을 했으니 친구들이 저를 대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독한 놈, 넌 진짜 개천의 용이야 용. 우리 엄마가 매번 너랑 비교를 하는 통에 아주 죽겠다. 그래도 우린 네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아니까 대단하다는 생각밖에 안 들어. 대학 생활은 어때? 마음에 쏙 들어. 예쁜 여자들도 엄청 많고? 그래, 내가 뭘 알겠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 한다고 정신없지. 대학 생활 즐겨라. 다음부터는 커플로 모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친구에게 물었죠. 근데 승태는, 걔는 왜 참석 안 했어? 저번에 연락할 때 올 거라고 했는데. 한동안 참석은 안 할 거야. 걔 서울 쪽에 대학을 붙긴 했는데 마음에 안 드는지 재수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 아마 노량진에서 수업 듣고 있을걸. 왜 너한테 말을 안 했지? 내가 일하고 공부한다고 연락을 자주 못하긴 했어. 고울이라 초중고등학교까지 거의 대부분이 같은 학교를 나왔기에 저희는 다른 여느 동창들과도 관계가 끈끈했고 인천까지 거리가 비슷한 대학에 입학한 친구들끼리는 따로 모임도 가졌죠. 하지만 아무래도 대학 생활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하면서 연락이 뜸해진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와 가장 친했던 승태 역시도 제가 졸업을 할 무렵에 다시 동창회에 참석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때부터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게임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여자 이야기가 주를 이뤘지만 나이를 먹고 사회 활동이 시작되었기에 현실적인 고민들이 많았죠. 저는 그때 친구들에게 꽤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동현아, 나도 너처럼 조기 졸업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군유학 놀다가 다른 사람보다 늦게 졸업하게 생겼는데 조바심이 나서 계절학기를 활용해서 학점을 채워야 해. 졸업 논문도 미리 준비하는 게 좋고. 그리고 너희 대학은 어떨지 모르지만 조기 졸업 신청서 기간이 있거든. 그거 잘 확인해. 이왕이면 교수님한테 상담받고. 역시 우리 동현이 우리 동네 최고의 자랑. 개천의 용이야. 됐어. 그놈의 개천의 용은. 그나저나 승태 이제 대학교 2학년이지? 언제 졸업하고 또 군대는 어쩌냐? 승태가 복잡한 표정을 지어 보이자 저는 어린 시절에 저에게 했던 것처럼 승태를 감싸줬죠. 그래도 엄청 좋은 대학이잖아. 이 정도면 몇 년 재수하는 거 당연한 거야. 오히려 기회지. 승태는 제가 봐도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이 놀자고 불러도 공부에만 집중했고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잠자는 시간까지 아낄 정도였으니까요. 당시 저는 대기업에 입사를 했을 때였는데 업무 강도가 너무 높아서 많이 힘들어했고 그런 저에게 힘이 되어줬던 것도 승태였죠. 때문에 저는 꼭 성공해서 누나 다음으로 승태에게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기만 할 것 같은 저와 승태 사이가 벌어지게 된 사건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주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던 동창회에서요. 그때 저희가 21살 연말에 모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몇 시간 뒤에 새해로 넘어가는 날이었는데 날짜가 날짜인 만큼 커플로 짝을 이뤄서 왔던 거였죠. 저 역시 지금의 아내와 연애를 하고 있을 때였고 맥주를 하도 먹어서 화장실을 들락거리고 있을 때 밖으로 나와 보니 아내가 승태를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친구 여자친구한테 그럴 수가 있어요? 오빠,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실망이에요. 아무리 술을 마셨다고 해도
고백이라니 미친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끼어들지도 못하고 있는데 승태가 대답을 하더군요. 은정이 너한테 진심을 전달한 거야. 아, 장난쳐도 아니고 나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동현이 오빠랑 제일 친한 친구라면서요. 뭐야, 그냥 단순한 연애 아니잖아. 너네 결혼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잖아. 와, 진짜 양심도 없네요. 내가 오빠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라도 한 적 있어요? 언제 봤다고 고백? 진짜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요.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만 좀 해요. 하지만 승태는 당시 여자친구였던 은정이의 손목을 잡았고 싸움을 말리다가 저와 눈이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뒤늦게 다른 동창들이 승태를 제지하면서 상황이 끝이 났지만 저와 단둘이서만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자 승태는 미안한 기색도 없이 말했죠. 우리 쿨하게 생각하자. 그냥 난 기분이 내키니까 말을 한 거야. 사귀자 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이성적으로 끌린다. 네가 좋다고 말한 게 전부고. 저는 그 반응에 한숨을 쉬며 물었죠. 내 여자친구도 상관없다는 말을 하는 거야? 그래도 넌 나랑 친구잖아. 친구. 야, 막말로 너 대학 들어가서 거의 연락도 못 했는데 무슨 친구야? 살아있는지 가끔 안부하면 그게 친구야? 그리고 넌 나를 가장 친한 친구라고 했지만 난 아니야. 너 말고도 친한 친구가 많거든. 아, 왜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그런 마음 들킨 것 때문에 놀라서 그런 것만 이해할게. 난 솔직히 여자친구보다 네가 더 중요해. 아, 정말? 그럼 네가 은정이 포기하면 안 될까? 내가 더 중요하다며. 그런 뜻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면 뭔데? 물에 빠졌을 때 누구부터 구해? 이런 문제야. 애초에 욕심이 많은 건 너야. 대기업 다니면서 시간도 없어서 자주 만나지도 못한다며. 근데 난 아니거든. 늘 옆에 있어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넘치고 무엇보다 집안도 너랑은 달리 여유가 있고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너보다 얼굴은 더 잘생긴 편이잖아. 그래 알아. 근데 우리가 정하는 문제가 아니잖아. 은정이 싫다고 거절했어. 그러니 우리까지 이런 문제로 사이가 틀어질 필요가 있어? 저는 초반부터 화도 내지 않고 승태를 설득시키려고 했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제가 바보처럼 굴었다고 저를 답답해했지만 승태는 제게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었으니까요. 앞서 말한 것들뿐만 아니라 제게 자신의 신발이나 옷까지도 내어주던 그런 친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승태는 그게 아니었던 것 같았어요. 순수한 마음으로 제게 손을 내민 게 아니었던 거죠. 제 설득에도 결국 승태는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동현아, 너 네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조기 졸업하고 대기업에 척척 입사까지 하니까 거만해졌어. 너 뭐야? 내가 그래? 너 나한테 취업할 때 어떻게 해라, 뭘 해라 조언하면서 우월감 느끼니까 좋냐?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내가 우월감을 왜 느껴? 착한 척하는 거 개역겹네. 구질구질하게 300원에도 쩔쩔매던 개미 똥꼬까지 빨아먹던 너 같은 새끼가 내 앞에서 자랑질하며 우월감 느끼는 거 모를 줄 알아? 근데 그게 기분이 정말 더럽거든. 나랑 승태는 태생부터가 다르니까. 내가 비밀 하나 알려줄까? 너희 누나, 너 친누나 아니야. 아빠가 다르거든. 저는 그 말에 녀석의 멱살을 잡아 올렸죠. 야, 말 조심해. 우리 누나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 왜? 한 대 치기. 쳐봐. 치라고. 근데 사실인데 어쩌니. 우리 엄마가 다 알고 있어서 확실해. 미혼모에 애비 없는 자식으로 따돌림 당하다가 덜컥 널 임신했는데 그럼 그 씨가 같을까? 그러니까 애초에 피가 반밖에 안 섞인 게 누나가 널 키운 거지. 애미도 진짜 무책임하고 더러워.
얼마나 몸을 함부로 굴리면 책임지지도 못할 새끼를 둘이나 낳을 수가 있어? 저는 승태의 멱살을 놓은 뒤 물었습니다. 너 이제까지 날 보면서 그런 생각만 했어? 내가 네 친구였던 적은 있었어? 그러자 승태는 픽 웃으며 대답했죠. 어쩌지? 함슬, 난 너랑 친구였던 적 단 한 번도 없는데. 정확히 넌 내가 버린 헌옷 주면 좋아하고 내가 안 신는 신발 던져주면 주워가던 그런 길고양이 같은 존재였지. 그러니까 내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말았어야지. 각자의 위치라는 게 있는데 나도 대기업 들어가면 그땐 넌 내 밑이야. 예전이랑 똑같이.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마음이 힘들더군요. 제 출생의 비밀은 물론이고 가장 친했던 친구를 잃은 순간이었으니까요. 당당하고 멋진 친구라고 생각했지만 그 속은 썩어 있으니 한편으로는 가엾기도 했습니다. 그게 진심이었다면 20년 넘게 주변 사람을 속이고 본심을 감추며 살았을 것이고 설령 진심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스스로도 끔찍했을 테죠. 하지만 그땐 그런 생각을 할 여력도 없었어요. 가장 먼저 누나에게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누나는 올 것이 왔다는 표정으로 진실을 말해줬어요. 아무래도 내가 내 뒷바라지한 걸로 부담을 가지는 너한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 우린 아버지가 다른 게 맞아. 미혼모의 몸으로 어머니가 나를 낳고 그 뒤에 다른 분을 만나셨어요. 결혼을 하지 못했던 거야. 반대가 심했거든요. 그 아빠란 인간은 누나 본 적 있구나? 너희 아버지 본 적 있어. 얼굴은 기억 안 나지만 어렴풋이 이름이 기억나. 혹시 너 만나보고 싶니? 엄마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셨지만 난 네가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해. 엄마가 절대로 안 된다고 했다고? 유언이었다는 말도 있다고. 널 낳은 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들었거든. 만나볼래? 아니, 쓰레기같이 무책임한 아빠 나도 필요 없어. 하지만 누나 지금 중요한 건 왜 나 때문에 진짜 친동생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거야. 그런 내가 뭐라고. 누나는 반쯤 정신이 나가서 소리를 지르는 제 어깨를 잡고 말했습니다. 넌 태어났을 때부터 내 동생이었고 넌 내가 희생한다고 하지만 아니야.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날 낳고 널 키우라는 말을 하셨거든. 그땐 어렵고 그게 무슨 소린지 몰랐는데 널 키우면서 느껴지더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너였다는 거. 만약 내가 없이 나 혼자 덩그러니 세상에 남겨졌다면 난 그냥 되는 대로 살았을 거야. 어쩜 돈 벌기 편한 술집에서 일을 했을 수도 있지. 근데 난 널 위해서 부끄러운 일은 하지 않았고 널 위해서 바르게 살았어. 애초에 네가 없었으면 지금의 나는 없었어. 이렇게 뭔가를 열심히 할 이유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신 그런 말 하지 마. 약속해. 하지만 너무 불공평하잖아. 누나 나 돌본다고 결혼도 하지 않고 여전히 여기서 이 쓰러져 가는 것 같은 집에서 살고 있잖아. 이럴 거면 차라리 나랑 서울 가서 살자. 서울 가서 살자. 내가 이제 돈도 잘 벌고 청약도 당첨됐으니까. 누나는 여기가 좋아. 그 어린 나이 아무 연고도 없는 이곳에 터 잡은 순간부터 여긴 내 고향이었어. 이 마을 사람들이 날 받아주고 이 집도 쓰게 해줬으니까. 일하는 것도 가까워서 좋고 그리고 결혼은 내 선택이든 너 때문이 아니라 제발 하나하나에 의미 좀 부여하지 마. 유독 생각도 많고 걱정도 많았던 저를 그때 가장 많이 위로해 준 것은 누나도 있었지만 제 여자친구인 은정이도 있었습니다. 이래저래 치여서 데이트하는 것도 힘든 상황이었는데 놀라울 정도로 이해심과 배려심이 넘치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제 친구들도 굉장히 좋아했고요. 때문에 시간이 흐르자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생각하게 되었죠.
마침 청약으로 아파트에 당첨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집안이 좋았던 은정이의 어머니가 저희 결혼 생활에 개입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자네 아직까지도 누나한테 용돈 보내고 있다는 게 정말인가? 장모님이 말하자 은정이가 짜증을 섞으며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그만해. 이 사람한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 내가 말했잖아. 부모님 같은 존재라고. 아 진짜 왜 그래? 이 사람이 번 돈으로 용돈 드리는 게 뭐 어때서? 가만히 있어. 이런 건 확실히 말해야지. 자, 내가 대답을 해보게. 네. 근데 은정이 말처럼 제게 부모님 같은 존재라서. 부모? 현실적으로 누나를 부모라고 말하는 게 가당키나 한가? 솔직히 까놓고 말하자면 자네 장인 어른처럼 20년, 30년 뒤에는 언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노인네들이랑은 다르지 않나. 근데 그 누나가 부모면 우리 은정이는 시집살이를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야, 아, 시집살이요? 저희가 명절에 찾아가는 것도 아니고 누나가 저희 집에 오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 장모님이 우려하시는 건 알겠지만 우려하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하는 건 도리가 아니지.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도 언젠가는 끝나고 퇴직을 하겠지. 돈을 한 푼 두 푼 모아도 모자랄 판에 언제까지 용돈을 줄 거냐. 이거야 이거. 그 누나가 미혼이라면 나이 들어 일 못하면 은정이가 떠맡게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아이 장모님, 저희 누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 아니고 무엇보다 이건 제가 결정할 부분이죠. 장모님이 걱정하시는 건 알겠지만 하지 말라고 이야기 꺼내는 거면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제가 의외로 완고하게 나오자 장모님은 살짝 당황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쪽에서 뭐라고 하던 누나와 관련된 일은 절대로 굽힐 생각이 없었죠. 그래, 그건 나도 용돈 받는 입장이니 너는 뭐라고 하지 않겠네. 근데 생활비 관리를 왜 자네가 다 하는지 난 이해를 못하겠어. 우리 은정이가 못 믿어워서 그러나? 그건 저도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다만 이게 습관이 되다 보니 이제 미우나 고우나 해도 내 딸이 자네 부인이야. 돈 관리는 부인이 하는 게 맞고 만약 자네가 그것까지 싫다고 하면 우리 은정이가 너무 가엾지 않나? 내 딸이 이런 이야기하는 사람도 아니고 지나가는 말로 하는 걸 들어서 그러는 거야. 임신 준비한다고 일도 관뒀는데 네가 자네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안타깝기도 하고 안 그래네? 장모님,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그 부분은 은정이한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바로 아내에게 통장을 주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중도금 문제도 있고 월세로 챙겨주는 게 있었기에 모르는 척 넘어가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이 그렇게 되니 더는 뒤로 미룰 수 없어 아내에게 월급 통장을 맡겼습니다. 다만 누나에게 주는 용돈 100만 원, 그리고 장인 장모님에게 또 100만 원만 입금하는 부분 외에는 크게 신경 쓸 부분도 없었고요. 또 워낙 검소한 사람이라 알아서 돈을 잘 모으리라는 믿음도 있었죠. 하지만 그 믿음은 결혼하고 2년이 지나는 시점에 완전히 깨지고 말았습니다. 그 시작은 제가 출근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서부터였어요. 여느 때와 다름이 없는 출근길이었는데 갑자기 몸이 앞으로 쏠리며 제 차가 거의 반파되고 물론 저는 바로 정신을 잃었기에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을 한 차례 받은 뒤였습니다. 상황을 들어보니 제 바로 뒤에 있던 차량이 졸음운전으로 사고를 냈고 저는 사고 충격으로 앞차를 받고 머리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했죠. 그래도 무사히 회복을 했고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아주 천천히 끔찍한 후유증이 제 몸을 잠식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처음 시작은 건망증이었죠. 여보, 오늘 아침에
일찍 출근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무슨 말이야? 오늘 내가 일찍 가야 된다고 했다고. 뭐 중요한 회의가 있는데 가서 준비해야 한다고. 그러지 않았나? 회의? 무슨 회의? 없을 텐데. 아내는 제 대답에 그래 하고 고개만 갸웃했고 저는 아침 식사까지 하며 원래 가던 시간에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진짜 회의가 있었고 제가 발표를 해야 한다는 것까지 알게 되었죠. 당연히 오래 준비했던 프로젝트를 망치고 말았습니다. 발표는 둘째 치고 애써 만들어뒀던 자료까지 집에다가 두고 왔기 때문이었어요. 그때까지는 너무 피곤해서 생긴 일시적인 건망증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 증상은 점점 더 자주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때는 물건을 들고 가만히 회사 한가운데에서 서 있기도 했죠. 제가 뭘 하려고 일어났는지도 몰랐으니까요. 때문에 제가 처음 의심한 질환은 당연히 치매였습니다. 젊은 나이에도 많이 생긴다는 걸 알았지만 덜컥 겁이 나서 병원조차 가지 못했어요. 밤잠을 설치고 인터넷도 뒤지며 떨기만 했죠. 그러다가 결국 회사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가게 되었는데 병명은 뇌전증이었습니다. 치매가 아니긴 했지만 다행이라고 하기엔 뇌전증 역시 까다로운 질환이었어요. 흔히 간질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뇌전증이었죠. 뇌의 비정상적인 정기적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만성신경계 질환으로 이 질환은 반복적인 발작을 특징으로 하며 발작은 뇌의 신경세포들이 갑작스럽게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발생하게 된다고 하더군요. 이는 경미한 의식 상실에서 전신경련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증상을 포함하는 발작을 예방하기 위해 충분한 수면, 규칙적인 약물 복용, 스트레스 관리 등이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저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높은 연봉과 복지 혜택이 있는 만큼 업무 강도는 보통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충분한 수면과 스트레스 관리까지 해야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는 말과 같았죠. 저는 진지하게 의사와 상담한 뒤에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나 수술해 보려고. 당신 생각은 어때? 수술, 약만 먹으면 된다고 하잖아. 무슨 수술? 그게 나는 약물 치료가 다른 환자에 비해서 효과가 거의 없다고 그러잖아. 이런 걸 난치성이라고 하는데 수술하면 좀 괜찮아질 수도 있다고 하고 제 말에 아내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거 조금 불편한 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그래 기절을 하든 발작을 하든 아픈 사람인데 설마 회사에서 쫓아내기도 할 것 같아? 수술, 나도 의사 선생님한테 들었어. 잘하면 조금 나아질 수 있는 수준이고 잘못될 가능성도 있다고 하잖아. 그래, 그 기억력, 언어, 시각 또는 운동 기능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드물긴 해도 감염, 출혈 등의 합병증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근데 그걸 그 큰돈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 약물 치료가 안 되니까 그러는 거잖아. 나도 가능하면 그냥 수술 생각도 안 했을 거야. 조금이라도 발작 자체가 줄어든다면 희박하다고 해도 당연히 시도는 해봐야지. 난 반대야. 이러다가 정말 당신 잘리겠지. 그것 때문에 승진도 누락돼서 짜증나 죽겠는데. 발작으로 쓰러져서 이번엔 수술하다가 잘릴걸. 지금 회사가 중요해? 그럼 안 중요해? 당신도 회사에서 일하려고 하니까 더 수술하라는 거 아니야? 그리고 현실적으로 좀 생각해. 우리 당장 생활은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무슨 암도 아니고 고작 간질 걸리네. 우리 반에도 있어서 잘 알아. 그냥 좀 불편한 게 전부고. 지금 당신 좀 지나치다는 생각 안 들어? 현실적인 거지. 너무 유난을 떠는 거라고 말하는 거야. 저는 아내의 그 반응에
정말 많이 당황했습니다. 당시 상황 때문인지 주관적으로 제가 더 안 좋게 느꼈다고 하더라도 선을 넘은 발언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 아내가 뭐라고 하던 수술을 할 계획을 미리 세우고 있었죠. 하지만 그 결심은 얼마 못 가서 깨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병원비 미납이요. 네. 저희가 이미 병원비 미납 관련으로 청구서를 발송했어요. 그리고 미납이 길어지면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이야기도 했고요. 보호자분 알겠다고 하셨는데 못 들으셨어요? 저는 결국 제 명의로 된 통장과 기록들을 모두 뽑아봤습니다. 결혼 후 2년, 그 이후로 계속 아내가 관리했던 통장의 잔액은 34만 8천 원이 전부더군요. 심지어 제가 이전부터 모으고 있던 적금은 아예 납부하지 않아서 중지가 된 상태였고 카드 대금 역시 연체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현금 서비스를 받는 바람에 제 신용도는 바닥을 찍고 있었죠. 아내에게 이것들을 보여주자 아내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울어서 될 문제라고 생각해? 내가 이 꼴 보려고 그렇게 미친 듯이 일한 거였어? 아니 이래서 내 수술을 반대했던 거였어? 당신, 내가 알던 사람 맞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정말 죽을 죄를 지었어. 근데 당신 수술 반대한 거 이것 때문에 아니었어. 정말이야. 아, 진짜 당신 잘못되는 게 무서워서 그랬던 거야. 이 돈 어디에 썼어?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했기에 이 모양이 되냐고 묻는 거야. 사실은 부모님이 좀 아팠어. 당신한테 차마 말을 못했어. 당신 교통사고 난 무렵에 우리 엄마는 무릎 수술, 아버지는 임플란트, 그리고 그때 일을 못하니까 다달이 생활비도 좀 드렸고 당신 누나한테 용돈은 그대로 나갔으니까. 정말이야. 내 말 믿어줘. 상의도 없이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은 돈이면 현금 서비스까지 받을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또 뭐 더 있는 거지? 그게 부모님이 살던 집에서 쫓겨나셨거든. 아, 그래서 당장 갈 곳도 없고 그래서 반전세로 그래도 나름 저렴한 곳이야. 1억 2천 정도. 아, 어차피 사라지는 돈도 아니잖아. 순간 눈에서 불이 났죠. 머리는 어지럽고 호흡은 거칠어졌습니다. 지금 장난해? 우리 결혼 전에도 집 얻어 드린다면서 보증금 드렸던 거 기억 안 나? 월세를 한 푼도 안 내니까 보증금 다 까먹고 쫓겨난 거 맞지? 그럼 이번에도 그러라는 보장 있어? 당신 이러라고 통장 전부 맡기겠다고 한 거였어? 애초에 의도된 거구나. 장모님 말씀 한번 뒤집고 우리 누나 걸고 넘어진 다음에 월급 관리하라고 한 거고. 맞지? 아내는 엉엉 울더니 겨우 입을 열어 말했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당신은 이해해줘야지. 내가 왜 당신을 선택했는데. 가난한 걸 너무 잘 알았잖아. 내가 당신 누나처럼 고생하면서 살았다는 거 알아서 나랑 만난 거 아니었어? 그럼 내 부모님은 당신 누나 같은 존재인 거야? 아, 나라고 뭐 별 수 있었겠어? 나라고 뭐 속이 편했겠지? 나도 지겨워. 지겨워서 우리 집 내 부모 꼴도 보기 싫어. 근데 어쩌라고? 죽으라고? 고사라도 지내? 아님 극빈층 돈 때문에 부모 아픈 걸 두고 보고만 있어야 할까? 나도 몰랐어. 당신이 아플 줄은 몰랐다고. 그랬다면 나도 상의를 했겠지. 화도 나고 답답하긴 했지만 아내가 그런 선택을 한 건 이해했습니다. 만약 입장을 바꿨다고 하더라도 저 역시 그랬을 테니까요. 하지만 결국 그 일로 저는 수술을 하지 못했고 제 선에서 병원비만 완납하고 나와야 했죠. 문제는 잦은 발작으로 인해서 회사 생활이 엉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저와 함께 일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고 위에서도 압박이 들어왔죠.
때문에 겨우 반년 남짓 버티다가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죠. 그리고 그 퇴사 이후에 아내의 태도는 돌변하고 말았어요. 앞으로 당신 누나한테 용돈 안 줘도 되는 거지? 그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퇴직금도 있고 여유 있으니까. 여유? 무슨 여유? 그래서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당신 참 웃긴다. 이 아파트만 해도 대출금이 남아 있어. 그거 갚고 하다 보면 우리 나중에 어쩔 건데? 손가락 빨고 살 거야? 아니면 설마 나한테까지 일 시키는 거 아니지?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일단은 수술 먼저 하고, 지금 내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추후에 취직 다시 할 거야. 수술? 또 수술 이야기 꺼내는 거야? 그러다 되면 나보고 그 수발 들어 달라는 거야? 이러려고 나랑 결혼했어? 나 병수발 시키려고? 지금 당신 병신이라 그랬어. 그래, 근데 누가 당신이 병신이래?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왜 당신은 무조건 좋아질 거라고만 생각해? 웃기잖아. 머리가 꽃밭도 아니고 그 나이 먹었으면 현실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지. 나 고생할 수도 있는 건 생각도 안 하고 하고 싶다고 다 해? 아, 고생하게 되면 좀 어때서? 우리 부부 아니야? 내가 힘들 때 좀 도와줄 수 없어? 아, 몰라. 그럼 수술을 하든 뭘 하든 마음대로 해. 대신 당신 퇴직금은 절대 안 돼. 하고 싶으면 직접 벌어서 해. 퇴직금은 내 돈이야. 당신이 한 짓을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도 웃겨.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는 저를 노려보더니 울먹거렸다. 임신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거라고. 당신 수발 못 들고 퇴직금도 함부로 쓸 수 없어. 내가 엄마가 될 테니까. 감정적인 말이 오가는 와중에 갑자기 들은 말이었지만 저에게 그 말은 엄청난 힘이 되어줬습니다. 그간 아내의 까칠한 행동들이 모두 정당화되었고 제가 한 행동들은 모두 나쁘다 해도 고개를 끄덕일 정도였어요. 저는 아내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했고 수술을 하겠다는 결심도 미루게 되었죠. 태어날 제 아이를 생각하면 그게 맞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누나에게 보냈던 용돈은 계속 주고 싶었기에 저는 아는 지인의 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셀프 주유소라 딱히 할 일은 없었지만 자동 세차 기기가 있어서 바쁘긴 했습니다. 헌데 누나에게 오랜만에 연락이 오게 되었고 저는 극심한 스트레스로 발작까지 일으켰죠. 병원에서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 누나가 제 곁에 있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간질이라니?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수술하고 이야기하려고 했었어. 정말이야. 누나 걱정 끼치기 싫기도 했고. 정말 미안해. 근데 전화해서 했던 말 정말이야? 아, 용돈 말이야. 매달 100만 원씩 들어간 게 아니야. 아, 그런 게 뭐가 중요해. 지금 내 상태가 난 더 중요해. 왜 수술 안 했어? 실은 장모님이 몸이 안 좋으셔서 어쩌다 보니 미루게 된 거야. 사정이 있었어. 저는 누나에게 이제까지 있던 일 모두를 이야기했고 누나 역시 제게 말을 하지 않았던 걸 털어놨죠. 그건 아내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어느 날 누나에게 아내가 전화를 했다고 했죠. 형님, 지금 동현 씨가 사고를 쳤어요. 아파트 대출금이며 이런저런 돈이 묶여 있어서 당장 융통할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형님한테 연락드린 거예요. 혹시 돈 좀 있으세요? 아, 실은 동현이가 준 용돈을 다 모아놓긴 했어. 최근엔 들어오지 않았는데 한 7년 정도 모은 돈이야. 내 돈도 좀 들어가 있고 나중에 주려고 했는데 큰 사고라니. 어떤 사고? 도박을 했어요. 저 너무 속상한데 어디 말할 곳도 없고. 정말 내가 그놈을 그냥. 아니요, 절대 말하지 마세요. 그냥 모르는 척 해주세요. 그 사람 형님이 아는 거 알면 진짜로 손목 자르려고 할지도 몰라요. 아시잖아요.
형님을 부모로 아는 사람인데 그런 치부 들키고 싶겠어요? 제가 진짜 잘 타일러 볼게요. 이번에 크게 혼이 났으니 다시 안 그럴 거고요. 옳게 내가 정말 면목이 없어. 일단 돈은 바로 보낼게. 저 역시 아내가 그런 거짓말을 했다는 것에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 돈뿐만 아니라 누나의 돈까지 써버렸다는 것에 너무나 크게 실망도 했디. 누나 역시도 화가 났는지 진지하게 제 손을 잡고는 말하더군요. 이게 단순히 상황이 어려웠다고 넘어갈 문제라고 생각해? 옳게 가정 형편 어려운 거야 알고 있었지. 하지만 이건 아니야. 동현아, 우리가 가난을 모르니? 알잖아. 그게 얼마나 치사한 건지. 그래도 난 이런 거짓말까지 하면서 돈을 뒤로 빼돌린 적은 없다. 비굴하게 남한테 사정은 했어도 심지어 네가 아픈 것도 숨겼어. 아, 그래도 사정이 있었잖아. 장모님이 아프셨다. 갑자기 집을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다. 그 전부터 나한테 용돈까지 계속 주고 있었다고 거짓말했다며. 아니야. 너 결혼하고 2년 3개월. 그 무렵부터 저번 달까지 단 한 번도 받은 적 없어. 네가 이번 달에 갑자기 용돈을 줘서 나도 상황 파악하려고 전화한 거고. 이게 단순한 거짓말이라고 생각해? 나도 하나하나 따지고 소리라도 지르고 싶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누나한테 매달 가고 있다고 생각했던 돈인데. 아, 진짜 나도 화가 나서 미치겠어. 돈이 중요해? 너 수술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주유소 아르바이트라니. 누나는 제가 주유소에서 일한다는 사실에 눈물까지 쏟으며 말을 잇지 못했죠. 그러다가 숨을 몇 번 쉬며 호흡을 가다듬고는 다시 말했습니다. 이혼해. 객관적으로도 옳게 좋은 사람은 아니야. 무슨 핑계를 대고 무슨 이유가 됐든 아닌 건 아니야. 길을 가는 사람 붙잡고 물어봐. 이게 정상적인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그랬다고? 넌 가족 아니야. 넌 돈 벌어오는 기계야. 나도 이런 소리 절대 안 하고 싶은데 너 이러라고 힘들게 돈 벌어서 가르친 거 아니야. 나도 알아. 그 사람한테 실망했고 내가 생각했던 결혼이랑도 다른 거. 하지만 이혼은 못해. 실은 그 사람 임신했어. 아직 임신 초기긴 하지만 낙태는 하지 않을 거라고. 우리 아빠처럼 살기도 싫고 내 아이 임신한 여자를 버릴 수 없잖아. 누나는 골똘히 뭔가 생각하더니 말했죠. 그래, 넌 이혼을 못하고 난 너 수술시켜야겠고. 그럼 우리 도움받자. 무슨 도움? 괜찮아. 일단 상황 좀 안정이 되면 그때 수술해도 되니까. 아파트 대출 때문에 퇴직금도 건드리지 못하겠고 누나가 모은 돈도 사라졌어. 결국 또 대출 받는 건데 가능하다고 해도 상환 못하면 그게 더 최악이지. 아니, 대출이 아니야. 내 친부, 그 사람 찾자고. 책임지지 못할 짓 했으니 찾아보자고. 확실하진 않지만 내가 기억한 게 몇 가지 있고 그리고 경찰의 가족 찾기 프로그램도 있다고 들었어. DNA 등록해서 조회도 가능하다고 하더라. 아, 싫어. 엄마 유언이. 아, 그건 네가 어릴 때 자식만 홀랑 빼갈까봐 그런 거지. 지금은 어떻게 빼갈 수가 있는데? 잔말 말고 누나 말 들어. 그 인간도 알아야지. 그것도 안 하면 이혼하던. 사실은 별 기대도 없이 등록을 했습니다. 누나는 이름 석자만 겨우 떠올려서 검색을 했지만 소용이 없었죠. 왜냐하면 이름을 개명을 했기 때문이었던 겁니다. 그걸 알게 된 것은 경찰에서 연락을 받으면서였어요. 친부로 추정되는 남자 역시도 그곳에 오래전 DNA를 등록했고 대조 결과가 나오면서 알게 된 거였죠. 절차는 간단했습니다. 제게 만날 의향을 묻고 또 친부에게도 물어서 두 사람이 동의를 하면 그때 만나게 해주는 거였죠. 솔직히 나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욱 경계심만 들었죠. 애초에 자식이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다면서 자식을 찾으려고 했다는 것부터 수상했고 또 그 이유가 그 신장 이식이나 바라는 놈일 가능성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내 역시 크게 반대했어요. 진짜 구질구질해. 여기서 시아버지 생긴다고? 미쳤어? 잘난 대기업 말고는 볼 것도 없는 인간이랑 결혼까지 해줬는데 몸은 병신해. 턱하면 쓰러져서 발작이 나는 것도 모자라. 주유소 아르바이트나 하고 있잖아. 근데 갑자기 아빠? 막말로 우리 집에 와서 살겠다고 하면 어쩌려고? 그런 거지 같은 놈이면 어쩌려고? 거길 나가? 임신해서 예민한 건 알겠는데 막말은 좀 하지 마. 나도 기분 나빠. 기분? 그럼 당신 기분 좋으라고 말한 것 같아? 사실이잖아. 내 말이 틀려? 입은 삐뚤어졌어도 말은 바로 하라고. 시부모 없는 게 당신 장점 중